1948년 12월의 파리는 차가웠습니다. 센강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외투깃을 파고들었고 사람들은 목도리를 한 번 더 여미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팔레드 샤요의 높은 계단 앞에서 누군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회색 하늘은 아침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복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난방이 켜진 회의장 안에서는 이미 몇몇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소리, 만년필 뚜껑을 여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인사. 창밖의 추위와 달리 실내는 긴장과 기대로 온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러 언어로 타이핑된 문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같은 내용이지만 각기 다른 결을 가진 문장들이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분했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는 조금 빨랐습니다. 르네 카상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아침은 여전히 전쟁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복구 중인 건물, 천천히 늘어나는 상점의 불빛,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빈자리. 존 험프리는 책상 한쪽에 앉아 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초안을 쓸 때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문장을 고르고 지우고 다시 쓰던 밤들. 찰스 말릭은 동료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학적 표현과 법적 정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질문은 여전히 회의장 안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PC장은 자리에서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양의 언어로 쓰인 문장이 동양의 맥락에서도 살아 숨 쉴 수 있는지 그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 여러 번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장 안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대표들은 저마다의 역사를 등에 지고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겪은 나라, 전쟁으로 국토가 갈라진 나라, 새로 독립한 나라. 그들의 얼굴에는 서로 다른 기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의장석에 불이 켜지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될 문서는 단순한 선언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의 목록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세계는 약속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참혹함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그 다짐을 문장으로 옮기는 일이 이곳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 아래 역사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1945년 여름 전쟁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가족은 흩어졌으며 수백만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수용소에서 발견된 기록들은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재판정에서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명령에 따랐다는 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는 변명. 그러나 법 위에 서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국가의 주권보다 먼저 지켜져야 할 인간의 존엄.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가 조금씩 모였습니다. 1945년 10월 유엔이 창설되었습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구. 그러나 평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평화 속에서도 억압받는 이들이 있었고 차별받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유엔 헌장은 인권의 중요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녀는 미국 대통령의 부인이었지만 오랫동안 사회운동에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의장석에 앉은 그녀는 이 작업이 얼마나 어려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각국의 법 체계는 달랐고 종교와 철학의 배경도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편적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그 경계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안 작업은 존 험프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법학자였던 그는 각국의 헌법과 법률 문서를 모았습니다. 수십 개 나라의 권리 조항을 비교하고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작성한 첫 번째 원고는 400개가 넘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르네 카상이 초안을 다듬었습니다. 프랑스의 법학자였던 그는 문장의 정확성과 철학적 깊이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뉘앙스를 만드는지 그는 한 줄 한 줄을 신중하게 다시 썼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도덕적 힘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명확하면서도 울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찰스 말릭은 언어의 철학적 토대를 점검했습니다. 레바논 출신의 그는 동서양의 사상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서구 중심의 표현이 다른 문화권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여러 맥락에 놓고 살폈습니다. PC장은 동양의 관점을 대변했습니다. 중국 출신의 외교관이었던 그는 유교적 사상과 서구적 권리 개념 사이의 다리를 놓으려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동서양 모두에서 중요한 가치였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는 문화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번 수정을 제안했습니다. 회의는 몇 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제네바에서, 뉴욕에서, 파리에서 각 도시의 회의장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누구의 권리인가? 어디까지가 권리인가? 국가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어떤 나라는 사회적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노동, 교육, 건강. 그것들이 없다면 자유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 권리, 생각과 표현의 자유. 그것이 모든 권리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두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 기억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묶어두었습니다. 난민촌의 아이들, 폐허가 된 마을,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마음이 회의를 이어가게 했습니다. 1948년 가을, 초안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30개의 조항으로 정리된 문서. 생명, 자유, 평등, 교육, 노동, 표현.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문장으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문구 하나하나를 다시 점검해야 했습니다. 12월 파리에서 열릴 총회가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문서는 선언될 것이었습니다. 혹은 부결될 것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서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쓰고 있다는 무게와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 두 가지가 함께 그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파리의 회의장에서는 여전히 문장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한 단어가 바뀌면 의미가 달라졌고 의미가 달라지면 해석이 갈렸습니다. 제1조는 특히 오래 논의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본래 가지고 있다는 뜻. 그것은 왕권 신수설을 넘어서고 국가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대표는 이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면 이 문장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른 대표는 반박했습니다. 법보다 먼저 서야 할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고. 엘리너 루스벨트는 두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법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국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자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근거라고.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존엄이라는 단어도 쉽게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개인의 존엄을, 어떤 문화에서는 공동체 안에서의 존엄을 강조했습니다. PC장은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발언했습니다. 존엄은 혼자 있을 때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그래서 권리와 함께 책임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의 말에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어디까지 명시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29조는 이 고민을 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진다.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책임도 함께 진다는 뜻. 그러나 이 문장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의무를 강조하면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국가가 의무를 내세워 자유를 억압할 위험. 르네카상은 문장을 다시 다듬었습니다. 의무는 오직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사회의 도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그 외의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문구는 조금씩 정교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다룬 제19조도 긴 논의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는 국경을 넘어 정보를 찾고 받고 전할 권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 조항에 반대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정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그러나 다른 나라는 반박했습니다. 정보의 자유 없이는 다른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투표 결과 조항은 유지되었습니다. 사회적 권리를 다룬 조항들도 치열하게 다뤄졌습니다. 제23조는 노동의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일할 권리,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조를 결성할 권리. 제25조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담았습니다. 식량, 의복,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이것들이 없다면 자유도 공허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대표는 이 조항들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나 다른 대표는 답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현실도 나아질 수 없다고. 찰스 말릭은 밤늦게까지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철학적 언어와 법적 언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면 힘이 없고 너무 구체적이면 유연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어떤 언어로 번역되어도 같은 울림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의장 밖에서는 파리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아래로 가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도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또 다른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작업이었습니다. 12월 9일 밤 마지막 수정이 끝났습니다. 30개의 조항이 최종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문서는 총회에 상정될 것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기권. 그 결과에 따라 문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일을 준비하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오후 팔레드샤요의 회의장은 고요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고 방청석에도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언론인, 외교관, 시민단체 관계자. 이들은 모두 역사가 쓰이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유엔 총회의장은 서류를 정돈하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할 문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라고.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의 목록이라고. 문서가 낭독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첫 문장이 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의 논의가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생명과 자유, 노예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 평등, 사생활 보호, 이동의 자유, 망명권, 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휴식의 권리,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30개의 조항이 하나씩 읽혔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이 가끔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메모를 했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낭독이 끝났을 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의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표결하겠다고. 찬성하는 나라는 손을 들어달라고.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프랑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인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 노르웨이. 손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48개의 손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반대는 없었습니다. 기권은 8개국이었습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각기 다른 이유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권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 종교적 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인종 정책과 충돌한다는 이유. 그러나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문서는 통과되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심이 담긴 박수. 어떤 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쟁에서 가족을 잃은 이, 박해를 피해 망명한 이, 식민 지배를 겪은 이. 그들에게 이 순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완벽하지 않다고.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라고.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회의장 밖에서는 여전히 파리의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장 안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들이 이제 세계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도덕적 무게는 있었습니다. 각국은 이 문서를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르네카상은 동료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몇 년간의 작업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찰스 말릭은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철학과 법, 동양과 서양,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찾아낸 균형. 그것이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존 험프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안을 쓸 때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PC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서가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어떻게 읽힐지 그것은 시간이 보여줄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악수가 이어졌고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안도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밤이 되자 파리의 거리에는 불빛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카페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료를 마셨고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UN 총회에서 인권 선언이 채택되었다는 소식. 어떤 이는 귀 기울여 들었고 어떤 이는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사는 항상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큰 소리 없이 천천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12월 10일에 파리는 그렇게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문서가 채택된 뒤 인쇄기가 돌아갔습니다. 활자로 찍힌 선언문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언어로. 종이는 배에 실렸고 비행기에 실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UN 회원국의 정부 청사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즉시 공식 문서로 채택했고 어떤 나라는 보관만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헌법 개정에 참고했고 어떤 나라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정부의 서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선언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존엄이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생소한 단어를 입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기억할 문장이었습니다. 법정에서는 변호사들이 선언문을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었지만 국제적 합의는 설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차별받은 이들이 법정에 섰을 때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세계가 약속한 권리가 여기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사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선언문을 읽었습니다. 노동의 권리, 공정한 보수, 노조를 결성할 권리. 그들은 이 문장을 근거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받아들여졌고 어떤 곳에서는 억압당했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선언문을 참고했습니다. 건강과 의료에 대한 권리,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그것은 의료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시민단체들이 선언문을 도구로 삼았습니다. 인권단체, 여성단체, 노동단체. 그들은 정부에 요구할 때 선언문을 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있다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세계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선언문을 인용했습니다. 자결권, 평등, 차별 금지. 이 모든 것이 선언문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국은 반박했습니다. 내정 간섭이라고, 시기상조라고. 그러나 독립을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선언문은 그들에게 언어를 주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거세졌습니다. 인종차별에 맞선 사람들은 선언문을 들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피부색으로 권리가 제한될 수 없다고. 거리에서, 법정에서 그들은 이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점점 더 큰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세계 인권 선언에 어긋난다고. 남아공 정부는 반발했지만 고립은 깊어졌습니다. 선언문은 압력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남미에서 군부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실종자, 고문, 억압.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선언문을 들고 국제사회에 호소했습니다. UN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했고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변화는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1980년대 동유럽에서 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치에 참여할 권리. 선언문은 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했습니다. 세계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언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일어났고 차별은 계속되었고 억압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선언문을 무시했고 어떤 나라는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선언문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왜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가? 질문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1993년 유엔은 세계인권회의를 다시 열었습니다. 선언문 채택 후 4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모여 선언문을 재확인했습니다.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 존성. 모든 권리는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것도 약해진다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언문은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디지털 권리, 환경 권리, 소수자 권리. 선언문이 명시하지 않은 영역이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도 권리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여전히 선언문이 가르쳐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여전히 인용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여전히 구호로 외쳐졌습니다. 선언문은 종이 위의 약속이었지만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채택된 문장들. 그것은 여전히 세계 곳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문장들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거리에서, 법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문장을 읽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고. 모든 인간은 권리를 가진다고.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 약속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난민은 늘어났고, 차별은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선언문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다고. 그러나 다른 이는 반문합니다. 이상이 없다면 현실은 어디로 나아가겠느냐고. 선언문은 완성된 답이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권리는 누가 보장하는가? 국가인가, 사회인가, 개인인가? 그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1948년 파리의 회의장에서 사람들은 합의했습니다. 국가의 주권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존엄이 먼저라고. 법보다 먼저 서야 할 원칙이 있다고. 그러나 그 원칙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요구해야 했고 누군가는 지켜내야 했습니다. 선언문은 도구였습니다. 그것을 쥐는 것은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는 무엇인가? 기후 위기 앞에서 환경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1948년의 문장이 모든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 그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선언문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니었기에 더 넓은 곳으로 퍼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시민도, 단체도, 개인도 그것을 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가장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선언문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평등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까?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는 당신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고 당신의 권리는 또 다른 이의 권리와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선언문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유롭되 서로를 존중하라고, 권리를 누리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1948년 12월 10일 파리의 회의장에서 문서가 채택되었을 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선언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 실현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 여정 위에 서 있습니다. 선언문을 읽을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서로를 위해 지킬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회의장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그 자리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은 종이 위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손에서 살아 숨쉬었습니다. 잊히기 쉬운 문장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묻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엄을 지키고 있는가?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듣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직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권리를 위해. 1948년 파리의 겨울은 추웠지만 사람들은 따뜻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요구하고 실현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세계 인권 선언. 그것은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오늘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약속입니다.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일, 여러분의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